근데 그러면 뭐 미국은 그러면 중국 없이 할 수 있냐? 아니에요. 많은 소재나 이런 것들이 또 중국이 수출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서로 의존하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에요. 중국을 죽이려고 목숨까지 갖고 가면 서로가 죽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뭐냐면 다 손해다. 세계화는 어떻게 중국을 G2로 만든 거고 네. 앞으로 세계는 누가 봐도 세계화보다는 좀 탈세계화에 좀 가까운데 네. 탈세계화는 중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앞에서 제가 미국이 장기 주식 우상향하는 배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과거 40년 78년에 계획개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91년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본격적인 거는 2001년 WTO에 들어가면서 세계 질서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돈이 돌아가는 이 체제에 중국이 우리가 저 강원도 가면 강원랜드가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 와서 거기서 도박을 놀잖아요. 제가 뭐 얘를 별로 안 좋은 거 들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가슴에 닿기 때문에 할게요. 도박장 딱 가서 앉아서 놀잖아요. 이렇게 여러 명이 참여해서. 네. 그전에는 2001년 전에는 중국이 없었던 거죠. 예? 근데 2001년에 WTO 가입했다는 거는 전 세계 돌아가는 미국 중심의 이 경제 게임에 중국이 딱 자리를 찾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내세울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왜? 완전히 폐쇄된 국가에서 이제 막 성장하려고 개개발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노동력밖에 없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노동력을 내세워서 전 세계 이 주변의 플레이들이 주로 500대 기업이죠. 그리고 다국적 기업인데 기술과 자본을 갖고 중국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중국의 노동력하고 결합해서 기술, 자본, 생산 요소, 노동력이 결합해서 중국에서 전 세계 생산 공장이라 할 정도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달러를 제일 많이 버는 국가가 됐고 그 번 달러가 다시 미국 금융시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중국은 제가 민간기업가잖아요. 미국 수출해서 달러를 받았어요. 그냥 법에 의해서 무조건 중국 은행에 가서 그걸 위안화로 태환해서 갖고 와요. 중국은 기업이나 개인이 외환 계좌를 못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위안화로 태환해서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을 다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관리하거든요. 외환보유액으로 관리를 해요. 달러를 그냥 놓으면 그냥 평가절하고 그냥 종이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시 운용을 해야 돼요. 그걸 달러 자산이 중국에는 없잖아. 다 위안화 자산이잖아요. 네네네. 금융상품이 다 위안화로 돼 있고 그래서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주식도 사고 국채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기술도 사고 인프라도 사고 자원도 사고 그렇게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의 체계로 돌아가면 중국은 전 세계 제조 강국으로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G2가 됐고 미국은 제조는 완전히 중국에 거의 맡길 정도로 네. 주로 금융으로 그렇죠. 왜 제조를 안 해도 되니까 네. 중국이 한 걸 싸게 자기네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다 사주니까 주식, 국채 다 사주고. 세계 공장이 됐죠. 예, 결국 전 세계화 다 사주고. 당연히 미국 금융기관들이 주로 사지만 네. 그래도 금융권을 그 돈 줘서 해외에 나가서 번 돈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세계가 그렇게 한 몸으로 돌아갔죠. 그 속에서 가장 큰 베네핏을 본 게 당연히 미국은 원화부터 그다음에 중국. 그래서 제가 최근 10년 데이터를 봤는데 세계화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18조 부가가치에서 중국이 한 8조, 미국이 한 6조, 합해 14조, 나머지 한 4조를 나머지 국가들이 갖고 가요. 나머지 한국, 뭐 독일, 뭐 일본.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제일 많이 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이 두 나라 중심으로 나머지 국가들이 붙어서 제 그림 여기 책 안에 그림도 있거든요. 두 나라가 딱 이렇게 딱 연결되고 나머지 국가들이 이렇게 붙어서 먹고 사는 구조가 우리가 살은 과거 40년이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 구조가 쫙 변한다라는 거죠. 공급망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원래 미국하고 중국이 핵심이 돼서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가 딱 붙어서 따다따다 붙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깨어지긴 시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 40년이라는 거죠. 예. 왜 깨어지나요? 그게 둘 다 부자가 된 거잖아요. 예, 좋은 질문인데 미국이 지금까지 상대를 한 패권 국가가 영국 맞죠? 영국. 그다음 누구죠? 일본. 근데 봤는데 영국과 일본 공통한 특징 인구가 많지 않아요. 일본은 후에 뭐 애기 많이 나가지고 지금 한 1억 한 3천만 명 되지만 영국은 아직도 6천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뭐 해지지 않은 나라라고 해서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뿐인데 이게 상대를 한 국가들하고 중국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하고 패권을 다퉜던 국가들하고 중국이 게임이 체급이 다른 거예요. 중국은 일단 14억이라는 인구 규모에 어마어마한 방대한 시장을 갖고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이 특유의 부지런함이 있어. 그냥 물건만 팔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기술 개발을 해. 배워가지고 자지 않고 기술 개발해서
상대방보다 네. 더 좋은 걸 만들어내. 그래서 지금 그 호주에서 나온 연구보고서인데 미래 첨단 산업 영역 있잖아요. 자세하게 내놔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을 딱 비교했어요. 누가 첨단 기술, 핵심 기술을 더 많이 갖고 있냐. 근데 미국은 그 몇 개, 양자 컴퓨터라든가 제약, 바이오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중국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기술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 나라들하고 싸웠을 때는 일본도 사실 그걸 반도체에서 막 치고 나가다가 미국에서 딱 때렸잖아요. 근데 중국은 시장 큰 데다가 부지런하고 인재도 많고 방대한 시장 기반에서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하면서 심지어 자본까지 잘 놀아. 보통 일본이나 한국 비슷한데 자본주의 나라인데 자본을 잘 못 갖고 놀아요. 네. 근데 중국은 심지어 자본도 잘 갖고 놀아요. 이러니까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나라를 위협할 정도. 그다 대고 1대1로. 이거 일반 국가가 생각해 볼 수 없는 네. 판을 만들어 가는 거죠. 영국 그리고 일본. 보면은 그런 게임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옛날에도 패권국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실크로드 1대1로를 만들어서 바로 중국에서 철도를 3개 깔고 해영으로 또 해가지고 바로 유럽까지 가는 이 무역 통로를 바다로 통하면 2-3개월 가는데 이 철도를 통하면 17일에 가는 이처럼 물류가 개선되면 유럽하고 중국 본토가 하나의 땅이 돼버리잖아요. 하나의 세력이. 하나의 경제권이 분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딱 봤더니 근데 심지어 또 위안화 결제를 한대요. 또 이게 판이 다른 거죠. 상대를 했던 모든 국가들하고 이건 다른 게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처음 느낀 게 2008년 오바마 때부터입니다. 화웨이가 미국에서 사실 반도체 기업 그때 이수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거든. 그때부터 본격적 정확하게 말하면 2001년 이후부터인데요. 2003년부터 그 안에서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 미국의 양당이 다 공감을 하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은 절대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고. 그만큼 중국이 굉장히 크게 경쟁력이 부상했다라는 빨리 건데 올라온 거죠. 그럼 전통적인 경제 강국 미국이랑 새롭게 떠오른 경제 강국 중국 G2를 조금 더 한번 비교해 준다면요. 뭐 일단은 현재 위치. 제조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금융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부가가치가 중국은 4조 달러입니다. 4 trillion dollar, 4조 달러고요. 미국은 2.3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중국이 4조 달러, 미국이 2.3조 달러. 그 다음에 일본이 1조 달러예요. 독일이 한 8천억 달러, 한국이 한 4,500억 달러, 지금 인도가 한 4천억 달러. 중국은 4조 달러잖아요. 이게 체급이 다른 거예요. 미국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제가 쉽게 표현하면 중국이 생산 안 하면 전 세계가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그때 2000년에 중국이 제일 먼저 우한에서 코로나 터지면서 그때 그 우한에 있는 그 미국 공장들이 다 멈춰서면서 공급이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 상해가 봉쇄되면서 맞아. 상해 항구가 멈춰선 거예요. 항구가 전 세계 1위 항구인데 물류가 멈춰선 거예요. 상해가 1위예요? 세계 1위입니다. 상해항이 물류가 멈춰섰잖아요. 상해 폐쇄되면서 우리가 요소수 대란도 겪었고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생산하고 수출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게 이 힘이죠. 그게 힘이죠. 그래서 미국도 왜 이번에 6월 달에 연속으로 고위 관료 3명이 중국으로 갔을까요? 왜 중국의 고위 관료 3명이 미국을 안 가고 왜 미국의 고위 관료가 3명이 중국으로 왔을까요? 그 판자가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 정도로 중국이 이번에 그 여러 가지 그 반도체 뭐 소자에 쓰는 것들도 기름아니 막 이런 거 수출을 지금 중국에서 안 하겠다 막 이러잖아요. 공방이 멈춰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렇게 중국이 그 정도로 핵심 전체 제조 공급망의 가장 핵심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게 중국을 뭐 탈중국화한다, 뭐 디커플링한다 이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 특허 1위 국가입니다. 아까 말한 그 영역 빼고는 중국이 미국보다 특허가 원천 기술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는 당연히 그 핵심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어요. 각 섹터별로 핵심 기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이래 핵심 기술만 있으면 되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요소수 예를 들면 한국이 못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술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야, 만들어라. 막 압력 줄 수도 없어. 예를 들면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국가들이니까 기술보다도 이게 시장 원리로 맞춰서 가야 되니까 중국이 안 하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하게 중국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또 중국의 생산 기지가 멈추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예.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그래서 리쇼어링도 하고 예. 중국이 아는 다른 곳에 생산 기지를 맞아요. 막 만들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좀 잘 될 수가 쉽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게 글로벌 사우스 뭐 이런 개념인데 그 중에 가장 주목받는 국가가 베트남, 뭐 인도, 뭐 그다음에 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뭐 그쪽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실제 이게 저보다도 저도 지금 요즘에 투자를 워낙 많이 해서 이쪽 동남아 있는 이런 메이드인 기업들에 많이 해가지고 저도 경험을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기업하는 분들이 제가 말한 게 무슨 뜻인지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기업인들과 인터뷰하잖아요. 야,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것 같니? 특히 인도에서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 제가 안녕하셔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다 답이 못한다예요. 거기서 인도에서 현지 기업 하신 분들이 그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이 마지막 그 에필로그를 그 인도로, 결국 제가 다음에 제가 매번 독서 모임 강연을 하잖아요. 이번에 12기인데 저 주제 뭔지 알아요? 베트남,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냐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데이터로 모아서 자세히 지금 분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일부분은 여기서 넣었고요. 여기서 베트남은 넣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다뤄야 되고, 그리고 인도를 제가 지금 리서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적어도 미니멈 앞으로 10년은 불가능하다. 10년은 불가능하다. 베트남은요? 똑같습니다. 베트남은 한계는 뭐냐면, 인구가 일단 작아요. 1억이 안 되고요. 인구가 작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인 노동력 보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9,900 몇만 명인데 그게 다 노동자라고 쳐도 500대 기업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노동자를 서로 뺐다 보면 월급만 올라가고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거든요. 중국은 지금 베트남보다 월급이 더 적게 받는 중국 노동자들이 아직도 6억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보다 월급을 더 적게 줘도 되는 노동력이 6억이나 있다고요. 중국의 제일 큰 장점이 노동력이 지속적 보급이 가능하다. 그게 지금까지 제일 큰 장점이었는데 베트남 처음부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인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15억이잖아요. 인도 인구가. 예. 근데 인도는 또 한계가 뭐냐면 인프라입니다. 중국이 잘한 게 뭐냐면 한국의 박정희 때 새마을운동 그걸 벤치마킹 한 부분도 있는데 국가가 길부터 깔아줬어요.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회자본 시설에 전혀 신경 안 써도 편하게 그냥 생산해 팔게 돈만 벌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돼 있어. 그 큰 나라가 어디로 가든 농촌까지 다 길이 뚫려져 있어요. 이게 물류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지금 중국이 가장 잘했던 건데 인도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사회간접 자본 투자가 안 되고 부패해가지고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근데 미국이 그럼 그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그래서 것들. 그거는 가장 미국하고 중국이 가장 나빠졌을 때 우리가 항상 저는 문제를 사고할 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무조건 나눕니다. 지금 상황에서 노멀하게 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사고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책을 써도 그렇고 연구해도 그렇고 제 인생 결정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래 노멀하게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 조건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갔을 때 어떻게 될까? 요거 전망해보고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때 베스트 있잖아요. 조건이 좀 아주 상상 이상으로 좋아했을 때 정말 안 좋았을 때 정말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대처할 수 방안이 있냐? 해지 방안이 있냐? 이 세 개를 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저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여기다 량전, 그러니까 양전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냉전도 아니고 열전은 전쟁입니다. 저는 여기에 그 대만이 제2 우크라이나인가 이것도 넣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만은 제2 우크라이나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과 중국은 전쟁할까예요. 다른 제목 달면. 제가 그렇게 제목 달까 하다가 사실 이렇게 달았는데 그게 열전입니다. 싸우는 거죠. 자, 그게 최악 중에 최악.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양전이라고 해요. 냉전은 뭐냐면 옛날에 구소련 미국이 완전 다른 진영에서 놀았잖아요. 중국하고 미국이 아예 안 노는 거지. 딱 갈라. 그 냉전. 량자는 뭐냐면 협력할 건 협력하고 싸울 건 싸우고 그런 게 있죠. 경쟁할 건 경쟁하고. 미국이 백악관에서 나온 보고서 한 3개 정도 있어요. 참고할 만한 게. 백악관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뭐 보고서가. 중국하고 탈중국화도 아니고요. 냉전 당연히 아니고요.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coexistence, 그러니까 공존입니다. 근데 뒤에 온 단어가 뭐냐면 경쟁이에요. 중국 대비 초격차를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는 그 아메리칸 퍼스트 제조업 회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중국에 비해서 기술 격차를 계속 높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뭐 중국하고 이제 안 놀아! 뭐 이런 냉전도 아니고. 근데 저는 지금 아직 계속 연구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분석해보는 게 열전입니다. 대만이 하나의 트리거가 될까? 그럼 당연히 냉전이 오겠죠. 뭐 싸우는데 뭐 적인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테일 리스크. 아주 작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국이 대만 침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거는 중국 사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침공이란 단어가 안 맞아요. 왜냐면 대만은 중국의 33번째 성으로 대만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자기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공이란 단어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안 맞.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대만 통일이라고, 통일. 예, 아니면 수복. 미국이란 나라가 대만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거든요. 미국이. 따라서 이 대만 해협의 정세가 크게 변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중심의 서방 국가가 나토를 아시아에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앞장서는 게 일본입니다. 나토라는 건 원래 북대서양 조직이잖아요. 원래 아시아와 아무 관계 없는데 지금 사무소를 일본에 놓겠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토가 지금 뭐 동진이 아니라 완전히 동북아에 지금 오는 거거든요. 나토가. 나토란 게 뭐예요? 군사예요, 군사. 그렇죠. 그래서 그걸 왜 하냐? 그럼 대만이 밖에 이슈가 없어요. 그럼 왜 서방 세계가 이걸 지금 대만 문제 이렇게 어떻게 보냐? 여기가 이게 해협이잖아요.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본도 있고 한국도 이런 나라들이 이걸 불안을 느끼는 거지. 만약에 중국이 대만 통일을 했을 때 여기 이쪽에 이 물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불안을 느끼면서 지금 나토에 동북아 들어온 거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전쟁을 테일 리스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확률을 높아가고 있어요. 우리 테일 리스크라는 게 꼬리 위험이라고 하는데 정규 분포잖아요. 보통 리스크란 건 정규 분포의 표준명사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확률의 리스크라고 말해요. 정규 분포인데 이 꼬리 부분을 우리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테일 리스크 꼬리 위험이라는데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봤어요. 근데 그게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보는 시각이. 그래서 그게 아마 동북아 운명, 한국, 중국, 일본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 전쟁을 만난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이것도 시대적 흐름이에요. 그걸 특히 국가, 정부, 기업은 이 테일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여기서 지금 다뤘거든요. 대만과 관련해서 또 중국과 미국이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 반도체 때문인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지금 현재 정확히 미국과 한국, 대만에 비해서는 좀 어떤 정도의 격차인가요? 그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가장 높게 펼쳐진 산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국가도 혼자 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반도체 혼자 못합니다. 한국 절대 못해요. 일본 못해요. 어느 나라도 못해요. 왜? 반도체는 대부분 특히 제조국가 대부분 다 인볼브에 들어오는 산업체계입니다. 중국은 여기 소재를 많이 갖고 있어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중국이 그거 이번에 2개를 수출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할 수 없어요, 반도체를. 그러면 중국은 지금 없는 게 장비예요. 장비, 설비. 이거 미국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이번에 중국이 땡저지도 하니까 중국에서 이번에 그게 리온 주입기라고 해서 거기에 일부분을 지금 기술 핵심 돌파를 이뤄냈어요. 근데 EUV라든가 지금 EDA 설계 쪽도 지금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EUV 같은 이런 장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로거든요. 없다. 그러면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아스메라 이런 데서 안 팔면 화웨이가 TSMC 화웨이 그거 칩 생산 안 해주면서 스마트폰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나간 것처럼 그걸 주지 않으면 중국은 지금 EUV 쪽에 DUV라 해서 그 아래 사양인데 그거는 지금 64나노미가 이런 쪽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 근데 우리가 쓰는 이런 스마트폰 정도의 이런 건 좀 못하거든요. 중국이. 치명적인 거죠. 근데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중국 없이 할 수 있는 아니에요. 소재. 많은 소재나 이런 것들이 또 중국이 수출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서로 의존하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에요. 근데 중국은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16%까지 왔어요. 미국은 한 12%. 우리가 전체에서 반도체 산업 정도 다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비중은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그게 그 핵심 기술, 특히 장비나 이런 쪽 중국이 영리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당하는 거지. 근데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이 혼자 하는 걸로 그럼 중국 없이 할 수 있냐? 못해요. 한국 못해요. 다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수출 못하게 하는 거는 중국이 없는 걸 하는데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하나 이게 세계화 속에서 다른 나라하고 관계가 악화되면 안 되니까 지금 참고 있는 거지. 정말 중국을 죽이려고 목숨까지 갖고 가면 중국도 점점 어서 수출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가 죽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는 완전 사망하는 거고 하나는 반신불수되는 거고 그냥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손해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소재에서 중국의 반도체 소재 장악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소재별로 달라요. 근데 어떤 거는 제일 많아 막 90%도 있고요. 평균은 한 5, 60으로 보고 있어요. 소재만큼 되게 높네요. 엄청 높죠. 예, 그래서 또 어떤 거는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넓어요. 근데 그 중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막 몇만 개 있잖아요. 별로 시장 규모도 예를 들면 그 아까 이온 같은 경우도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작아요. 거의 한 20억 달러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미국이 다 하는데 거의 미국이 한 7분 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 산업이 요만한 산업이라도 그걸 어느 나라가 못하면 이 전체 반도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미국이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중국이 어떻게 하나 잘해. 중국은 지금 전 세계 협력이 필요한 나라. 그러니까 그거 잘 들으세요. 바이든과 시진핑 말하는 게 달라요. 미국이 말하는 건 항상 디리스킹, 의존도를 줄이자. 옛날에 디커플링인데 디리스킹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중국은 늘 말하는 게 세계화를 강조해요. 아, 중국이야? 네. 옛날에 미국이 했던 게 제일 많이 했던 게 세계화였잖아요. 미국이 옛날에. 네네.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미국이 오히려 폐쇄주의 정책으로 가고 중국이 오히려 세계화하자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 딱 유리한 그렇죠. 정책이 옛날에는 되니까. 미국이 초격차 위치 있으니까 세계화가 넓어지고 다 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까 중국이 너무 잘하니까 세계화할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제 대부분 산업에서 다 잘하니까 세계화하는 게 유리한 거지. 그 둘이 중국은 이제는 모든 나라하고 관계를 잘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시장도 개방하면서 오라 그러고 자기도 나가고 이런데 지금 미국이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중국의 반도체 그럼 R&D 투자 규모도 지금 계속 어마어마해요. 지금 어마어마하겠네요. 제 지인도 지금 반도체 펀드를 중국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각 국가 성별로 있잖아요. 반도체 펀드를 만들어요.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한 5, 600조 됩니다. 펀드가. 반도체에 전문 투자하는 산업펀드 있잖아요. 또 국가 펀드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거는 중국이 이렇게 생각해. 반도체는 앞으로 10년 하든 100년 하든 어쨌든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그래서 길게 갖고 가고 가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술 돌파를.